안녕하세요. 합동타임즈 장관을 맞이해서 우리 종신대학교에 대한 교단의 중심 교육기관인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교수님과 또 저명하신 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수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중신대학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인 줄 알고 특별히 장관 기념을 맞이해서 이슈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오실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한 33년간 신학학 교수로 봉직을 했고요. 학교에서 기획실장을 거의 3년 정도 담당했고 대학원장을 3번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의 행정에 굉장히 깊이 관여를 했고요. 운영이사회라든가 재단이사회에 직접 들어가서 학교 운영을 이렇게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시간에 불러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저는 학교가 참 어려웠을 때에 총신 운영이사장으로 이렇게 섬겨봤습니다. 그리고 104회 수페이지가 됐는데 지금도 운영이사의 복원에 대해서 주장하는 그런 목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평상대 강사 목사입니다. 네, 저는 조영길 변호사입니다. 지금 저는 차별금지법 막는 일에 교회와 통역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총회신학교와 관련해서는 우리 총신교단이 또 합동교단이 차금법 막는 일에 적극 앞장을 서주고 계시는데 교단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장을 서서 반동성에 강연하셨던 이상원 교수님에 대해서 반선이사회가 또 해임 정직 이런 교리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면서 좀 총신에 대한 운영 부분에 관한 의견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된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번 시간 다룰 주제들이 꽤 많습니다. 종신의 신학적 정체성을 다루겠고, 처음에 이제 다루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교단 운영에 있어서 운영이사를 이제 지금 없는데 운영이사를 다시 부활해야 된다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좀 다뤄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있는 이 법인 재단이사하고 총회하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해소되지 않으면 정신 발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에 대해서 좀 다루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목사님들 수급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학부와 신대원의 이용하는 문제, 캠퍼스 이전 문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이걸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멘토를 해주셔서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신 말씀. 저는 첫 번째 문제가 총신의 정체성에 관한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네. 바로 연결해 주세요. 이 총신대학교 정체성은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합동교단의 직영신학대학교라고 하는 정체성이죠. 실상 제가 그 기독신문에 이 장신과 고신의 정관을 한번 연구 비교 검토한 적이 있어요. 해가지고 기독신문 전면에 제3자의 이름으로 제 이름을 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낸 적이 있었는데요. 이 고신대학교나 장로의 신학대학은 정말 그 제1장 1조서부터 총회 직할 운영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딱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그 직할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 정관 개정할 때 총회 동의를 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재단이사를 선임할 때 총회 동의를 구해야 된다. 또 뭐라 할까요? 학교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매각할 때 총회 동의를 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관의 총회 동의를 구하도록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합동교단의 직영신학대학교로서 이제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제가 비교 연구하면서 우리 총신대학교 정관은 뭐 사실 그 학교 사태가 있기 이전에 본래 그 정관 자체도 너무 빈약하기가 짝이 없더라고요. 뭐 총회 지도하에 있다. 이거는 뭐 명령 어떤 규범적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를 안 받아도 그만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실상 제가 볼 때 이 총회 직영신학대학교로서 그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관 개정이 이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우리 총회와 재단의 이렇게 갈등 상황을 보면 이런 그 중요한 규정을 바꾸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 뭐 재단 이상 몇 명으로 늘려야 되느냐 그 재단 이상 늘리는 것이 또 교단의 어떤 파벌 싸움의 연장선상에 대해서 누구 편이 몇 명이 더 들어가느냐 뭐 그런 문제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재단 이사를 몇 명으로 늘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실상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총신대학교가 총회 직할하에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정관 속에 명민 규정으로 딱딱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총신대학교의 그 합동교단의 직영신학교라고 하는 정체성은 확립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총신대학교 정체성이 이제 신학적인 면에서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예를 들면 뭐 동성애 차별금지법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 제가 우리 총신에서 한 30년 몇 년 있다 보니까 이 총신대학교 이 신학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처음 신규 채용 때부터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일단 들어오면 내보내기는 거의 힘듭니다. 뭐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너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서 뭐 탈락을 시켜도 거의 소송에서 돌아오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상은 이제 처음부터 우리 교수 신규 채용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좀 많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칼빈주의적 개혁주의 진정한 정체성은 신학적인 교리 파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주의적인 삶과 윤리를 지키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30몇 년 동안 우리 총신에서 있어 보니까 전부 다 교리 쪽에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면서 뭐 개혁주의라고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로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근권 선거라든가 뭐 이런 그 윤리적으로 좀 뭐 용납될 수 없는 그런 관행들, 세속주의 관행들 그게 너무 많이 좀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총신 교수들 세미나가 중국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우리 학교의 그 실무 책임자죠. 학교 파행을 일으켰던 그 부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교수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은 설교할 때 단상에서나 필요하지 정치할 때는 정치 논리로 해야 된다. 우리 교수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저분이 개혁주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단의 이 신학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근권 선거, 지방생머리, 패거리 정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굉장히 많이 좀 하고 있는데 실상 이 오르독시, 올바른 신앙의 고백과 또 올바른 사랑의 실천, true practice of love라고 하는 오르도프락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오르도독시와 오르도프락시를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총신의 이 정체성을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은 그 총회가 신학교가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법적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정리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교수 채용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종신의 경험을 보고 느끼는 것은
이게 그 계획주의 신학을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는 총신이 이게 폐쇄적인 계획주의를 지향할 거냐, 안 그러면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계획주의를 우리가 지향해 갈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이제 신학적인 발전도 그렇고 교단의 어떤 그 역동성을 위해서도 이 교육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다 23년간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총신이 더 이렇게 폐쇄적으로 진행되어진 것은 뭐 이유는 있겠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 세월이 흐를수록 계속 이렇게 개토화되어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있어 보니까 개혁주의 신학을 너무 교조주의로 좁게 해서 자꾸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로 상대방의 정치 세력을 치기 위한 전가의 보도로 신학을 자꾸 이용을 하고 그렇게 되는 일들을 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뭐 개혁주의라고 해서 좁은 신학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폭넓은 신학인데 그 신학적인 발전과 어떤 진보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길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내부적으로 신학적인 어떤 컨시스턴시, 신학의 어떤 그 내용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좀 잘 잡아야 되는데 우리 심 총장님 말씀한 대로 너무 교리적인 순수성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항상 이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로 정치 세력을 좀 공고하기 위한 전가의 보도처럼 신학을 이용해 먹는 주로 정치하는 분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거기에 또 이렇게 뭐 앞장서는 교수들도 아주 좀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도의 어떤 균형을 잡는 것, 학문의 발전과 이렇게 진보를 위해서 좀 폭넓게 개혁주의를 발전시켜가는 것도 중요하면서 교리적인 어떤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이 면이 참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제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결국은 이제 그 신학적 정체성이 이제 교단 운영과 관계되는데 그 운영이사 부활 문제가 지금 화두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목사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장로교의 그 정치 원리가 대의 정치 구조입니다. 그래서 당회, 노회, 총회, 또 총회 산하 기관, 예를 들면 GMS든 기독신문이든 교회 자립개발원이든 파송 이사들로 구성이 되어서 지리에는 모든 기관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총신대학, 총신의 문제를 이제 이번에 총회 직화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총회 직화라는 그 의미가 뭘까? 재단 이사에 물론 중요하고 총회장의 어떤 의지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대의적인 기구인 전국로에서 파송된 총대 이사들로 구성된 운영이사회가 총신의 운영 관리를 주최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총회 직화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영이사의 어떤 그런 과거에 참 좋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흔히 말하는 대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운다든지 아이를 목욕심이 더럽다고 아이를 버릴 수 없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제도들을 구비해서 건강하게 그 총신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구로 다시 복원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운영이사가 있고 재단이사가 있으면은 이건 이제 세 번째 그 법인이사의 총회 법적 관계하고 같이 물려 있는데 두 체제가 이제 양 체제가 이제 학교에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이사와 운영이사의 갈등 관계를 어떻게 해소할 건지 왜 이 말을 드린다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은 운영이사 이사장님이 좀 강한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재단이사가 운영이사에 법적으로 예속된 것처럼 인식이 돼가지고 재단에서 결정한 모든 것을 다시 운영이사에서 승인해주는 이런 식으로 돼서 굉장히 갈등이 심화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운영이사는 처음에 운영이사가 만들어질 때 이 후원 총신을 후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결국은 이사의 권한까지 행사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운영이사가 필요하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는데 원래 그 학교 사태가 나기 전에는 운영이사의 회비가 문제 없을 때는 거의 7억 8억까지 나왔다 그랬습니다. 운영이사의 회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100% 자비 부담으로 10년 동안 회비를 이렇게 저희 노예는 300이었고 총대수에 따라서 500 또는 800 이렇게 자동으로 우리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도 저희들이 있을 때도 5억에서 한 6억, 7억 정도 그 운영이사의 회비가 나옵니다. 매년 매년 나오죠. 이걸 100% 저희들이 소위 법인 전입금으로 넣었죠. 법인 전입금으로. 그게 그동안 계속 법인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굉장히 큰 변화였어요. 제가 있을 때는 운영이사 회의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본인들이 낸 그 비용이 모자라가지고 학교 교비를 써야 된다는 말까지 있어가지고 거의 운영이사 그 대비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많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운영이사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런 총장 선거에 관여되고 이래 하니까 사실 이 교수들이 총장 후보 난 교수들이 총회장 선거에서 건건 선거하는 그 버거운 한 가지만 거의 못지않게 상당히 건건 선거를 했거든요. 학교 기간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을 못 하고 있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총장 선거에 운영이사 개입되면 어떻게 그걸 피할 수 있는 건지.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 운영이사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좀 부작용이 많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지금 뭐 교단이 편안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은 사실 우리 총신대학교는 그 정관에 의해서 재단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돼요. 총회가 암만 뭘 결정해도 재단이 노획골이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법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디에 있냐면 우리 운영이사회가 규칙을 통해서 재단이사를 뽑습니다. 재단이사를 뽑고 총장을 뽑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무엇을 뭐 하냐면 운영이사회 그 임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재단이사 공천권과 총장 공천권을 운영이사회 임원들이 갖습니다. 임원이 갔는데 소위 그 운영이사회 그 4명의 임원이 있잖아요. 강 목사님 잘 아시다시피 그 뭐 4명이 있고 재단에서 들어가는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어서 7명이 이제 운영이사회를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이 정치하는 분들이 일단 재단이사를 자기 사람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운영이사회 임원회를 장악해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갖게 된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돈 선거를 통해서든지 뭐든지 뭐 이렇게 벌써 이 운영에서 제가 들어가 보면 이미 스크럼이 다 짜져 있어 들어가서 투표할 때 벌써 이미 다 끝나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강 목사님처럼 참 훌륭한 균형적 인식을 가진 분인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특정한 세력에 의해서 운영이사회가 장악이 됐을 경우에 재단이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특정 세력의 사람들로 다 세워지고 그것이 나중에 이러다가는 총신 사태가 생기겠다 제가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막판에 가서는 총회 결정한 걸 거부해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나가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운영이사회 임원회를 이 공천권을 갖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 제2의 총신 사태가 또 벌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게 또 생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총장을 뽑는 걸 운영이사회 임원회가 이제 공천권을 또 갖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먼저 총신 교수들이 엄청난 이제 돈 로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이제 뭐 뱅크럽시 직전에까지 갔다는 얘기까지 좀 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참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단은 이런 정치하면서 이렇게 건권 선거를 죄라고 생각을 안 하고 융통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교단이다 보니까
이게 돈 선거, 금권 선거가 이게 아주 구조화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이사회를 복원한다. 그건 뭐 총회가 결정하면 할 수 있는데 이런 그 부작용을 제대로 막지 않고서는 그리고 이 돈 선거를 통해서 총장이 된들 벌써 레임덕이 오기 시작해요. 뭐 학생들이 벌써 누가 돈 뿌리고 돌아다니는 거 다 알거든요. 예, 그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심도 있는 연구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그런 것이 없으면 운영이사회를 그냥 덜컥 해가지고는 제2의 총신 사태로 다시 갈 수 있다는 그런 그런 생각을 갖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심 총장님 말씀한 대로 가능하면 이 후원이사회 성격으로 좀 그리고 총신의 어떤 뭐 직접적인 운영, 법적인 운영은 법인이사회에 좀 맡기고 신학적 정체성을 지킨다든가 총회와의 관계를 뭐 이렇게 조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운영이사회가 좀 관장하는 쪽으로 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우리 생각입니다.